앞서 주어진 문장들을 잘 읽어보셨나요? 생소하고 난해한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경제 관련 지문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거리감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기사문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문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은 임시 금통위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전격 인하 0.7%로 사상 첫 0%대 진입, 미국 1%포인트 인하의 주요국 연쇄 인하, 및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등 각국 유동성 공급 돌입. 먼저 한국은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에서 유일한 중앙 발권은행입니다. 여기서 발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일하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1909년에 설립되었지만 강력한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1950년에 재설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행의 형태는 1950년에 설립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한국은행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일반 업무입니다. 자, 일반 업무라고 하는 건 일반 은행들에 대해서 예금이나 대출을 해주고 공개 시장에 가격을 조작하는 업무를 말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을 조절하게 되는 게 일반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발권 업무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했듯이 한국은행은 화폐를 만들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폐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만원짜리는 은행권이라고 얘기하고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들은 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하는 것이 발권 업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적어야 되겠죠. 자, 국고 업무라고 하는 국가의 돈을 수급하고 정부의 신용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고 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업무는 외국환 업무인데 여기서는 외국 돈을 관리하는 업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통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통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해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독점적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유통되는 화폐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어서 이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정책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통화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나머지 위원 5명들이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5인 이상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자,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금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는 각종 금리들의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증권 RP의 매매,
자금 조정 예금, 대출 등을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 한매 조건부 증권 RP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연 8회 정도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콜금리, 장단기 시장금리, 예대출금리 등의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콜금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콜금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로서 다른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금리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quantitative가 양적으로 이라는 것이고 easing이 풀어내다. 그러니까 물량 공세로서 위기를 극복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에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여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통화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조절의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의 물가를 조금 경기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건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통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해주는 걸 유동성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유동성 공급 위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두고 통화정책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의미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처음 사용됐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 고2 9월 모의고사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의 관련 지문을 살펴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지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주의의 함정에 빠진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일본 정부가 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20년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은과 금통위, 기준금리,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에 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은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불과 12일 만에 15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로 추가로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로금리로 회귀하였다. 돌아갔다는 뜻이겠죠. 연준은 이외에도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최소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 여기서는 아까 봤던 내용들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연준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라는 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줄임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랑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미국 연준은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 기관으로서 경제 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여기서 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지급 준비율을 설정해 놓고 은행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 그 은행이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돈의 양 비율을 이제 준비금 또는 준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 발권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역할과 되게 비슷하죠. 연준 밑에는 다시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이 있고
이들이 준비금 요구 사항이나 은행 예상들의 심의를 요구하면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독서 BIS 지문과 많은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구입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해 파급 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겠죠,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제활동 수준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높아졌을 때 돈을 줄이게 되는 것이겠죠. 기준금리 설정 후에 통화량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콜금리나 채권금리, 은행의 예대출 금리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을 해서 돈의 양을 줄이거나 늘리는 행위를 통화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완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 등에서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시장 가격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오르는 경우에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하여 환매 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의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환매 조건부 매매 RP가 있는데 이 환매 조건부 매매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유가증권을 여기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표나 어음, 주식, 채권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증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팔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한 금액으로 다시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증권을 들고 있다가 B한테 팔고 그 어떤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증권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환매 조건부 매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이라는 단어가 조금 난해하다면 이걸 자전거로 바꿔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A가 타고 있는 자전거 한 대가 있는데 이 자전거가 A가 당장은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거의 모셔놓고 있는 상태인데 A가 B에게 이 자전거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자전거를 B로부터 다시 되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왜 하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중간에 자전거의 가치 변동이 있게 된다면 자전거의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보게 되고 자전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A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자전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 때문에 이런 환매 조건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A가 자전거를 팔 때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다시 되사갈 때는 20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B가 1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A가 자전거를 팔 때 10만 원이었지만 되사갈 때 5만 원의 가격이 되었다면 이제 A가 5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